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면 축포를 터뜨릴 분위기가 아니죠.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의 공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이만큼의 이익을 다음 분기에도 지킬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실적은 백미러에 찍힌 숫자이고 주가는 앞유리 너머의 길을 먼저 봅니다. 오늘은 최대 실적 뒤에 숨은 스마트폰과 가전 적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코스피 폭락과 연준의 금리 동결이 삼성전자에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후반에는 보유자와 현금 대기자, 신용 투자자의 대응과 다음 수급이 번질 수 있는 테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 무려 18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2.2%에 달했고 순이익도 7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분기의 매출의 절반이 넘는 돈을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8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사 영업이익이 89조 5천억 원인데 DS가 89조 2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실적은 삼성전자 전체가 골고루 잘해서 만든 기록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사실상 혼자 삼성전자의 이익을 끌고 간 성적표입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시장이 두려워하는 이익 집중 위험입니다. DS 실적이 강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폭발했고 삼성전자는 제한된 생산 능력을 수익성이 높은 서버 제품에 우선 대분했습니다. D램과 NAND의 출하량은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산업 전반의 가격 상승도 이익을 밀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가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을 약 3조 1천억 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9조 원은 단순히 메모리 가격 하나가 우연히 올라서 만들어진 숫자는 아닙니다. 가격 상승, 서버 수요, 제품 믹스, HBM4, 파운드리 가동률, 환율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무엇이 반복 가능한 실력이고 무엇이 이번 분기에 강하게 들어온 순퉁이냐는 겁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매출 48조 원에 영업손실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MX와 네트워크 사업만 떼어봐도 영업손실이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갤럭시가 안 팔리고 가전 경쟁력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갤럭시 S26과 A 시리즈 판매는 견조했고 DX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늘었습니다. 제품이 팔리지 않아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팔아도 남는 돈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메모리를 비롯한 핵심 부품 가격이 뛰고 각종 비용이 높아졌는데 스마트폰과 가전 가격에는 그 부담을 즉시 전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원가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따라서 DX 적자의 본질은 수요 붕괴보다는 마진 압박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DS에는 기록적인 이익을 주는 동시에 완제품 사업에는 원가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죠. 메모리 가격이 안정되면 DX의 원가 부담이 낮아지는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완충 장치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폴더블 판매량보다 고가 제품 비중과 부품 원가, MX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회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와 AI 사이클 하나만 믿고 가야 하는 회사일까요? AI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지만 투자 판단을 AI라는 구호 하나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반 메모리와 HBM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실적의 가장 큰 힘은 HBM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DDR5와 NAND까지 가격과 출하가 함께 좋아졌습니다. HBM 집중도가 높은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 가격 상승도 더 넓게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HBM 집중도가 낮다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됐지만 HBM 기대가 흔들리는 조정장에서는 사업 구조의 분산이 방어 논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PC와 스마트폰 업체가 구매를 줄이거나 재고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이클은 가격과
주량과 출하량이 함께 오르는 사이클입니다. 앞으로는 메모리 가격표만 보지 말고 비트 출하량과 고객 재고, 서버와 모바일 수요의 차이를 같이 봐야 합니다. HBM4는 삼성전자 주가에 붙을 수 있는 추가 프리미엄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 확대와 HBM4E 샘플 공급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샘플을 보냈다는 뉴스와 대량 매출이 발생했다는 숫자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객 인증이 완료되고 공급량이 늘고 제품 믹스 개선이 이익률로 나타나야 비로소 주가를 오래 끌고 갈 재료가 됩니다. 좋은 뉴스는 주가를 하루 움직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주문만이 이익 추정치를 올립니다. 삼성전자 보유자에게 필요한 것은 HBM4라는 단어를 믿는 일이 아닙니다. HBM4 출하량과 주요 고객 매출, HBM 매출 비중, 수율 개선이 실제 숫자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대가 실적으로 바뀌는 순간 삼성전자의 할인 요인이 줄어들고 기대가 계속 샘플 단계에 머무르면 시장은 다시 일반 메모리 가격만 계산할 겁니다. 파운드리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HBM 베이스 다이 수요와 미국 고객사 주문으로 가동률이 개선됐고 2나노 고성능 컴퓨팅 고객 확보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2나노 2세대 모바일 제품 양산과 4나노 저전력 공정 확대,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주를 추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발표의 개수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 웨이퍼 투입과 가동률 상승, 적자 축소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파운드리는 고정비가 큰 사업이라 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익 개선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주 뉴스가 많아도 수율과 양상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남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메모리 사이클에만 매달리지 않으려면 파운드리가 두 번째 이익 엔진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2나노는 기술 홍보 문구가 아니라 삼성전자 이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반도체 정점론을 보겠습니다. 정점 공포는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졌고 주가와 기대치가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6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부족했고 설비 투자 확대는 AI 수요 자신감보다 미래 공급과인 가능성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장은 호실적 자체보다 더 좋아질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먼저 팔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실적은 매수 이후의 출발점이지 자동으로 반등을 보장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주가는 이익의 크기보다 이익 추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더 민감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AI 반도체가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고점인 약 970조 원에서 967조 원 안팎으로 소폭 낮아졌을 뿐입니다. 주가는 한 달에 30% 넘게 빠졌는데 기업 이익 전망은 그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괴리는 최근 하락에 펀더멘털보다 공포와 수급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과매도라는 말만 믿고 곧바로 바닥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가가 싸졌다는 사실은 매수 이유가 아닙니다. 싼 가격에서도 매도 압력이 줄고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며 이익 추정치가 버티는지가 매수 이유가 돼야 합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하나의 악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씨와 휘발유, 바람이 동시에 만났습니다. 불씨는 반도체 정점 공포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고 중국 창신 메모리의 부상과 메모리 과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붙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장기 성장 의지인 동시에 몇 년 뒤 공급 증가를 걱정하게 만드는 양면적인 신호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크게 오른 반도체 대형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코스피는 두 종목의 매도를 지수 전체의 붕괴처럼 받아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시장 전체에 의심으로 번진 겁니다. 휘발유는 레버리지였습니다. 개인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됐고 주가가 일정 수준을 깨자 손절과 반대 매매, ETF의 기계적인 포지션 조정이 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첫날 폭락을 견딘 투자자들까지 다음날 반등 실패를 확인하고 손실을 확정하면서 패닉셀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사상 초유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기업 가치를 천천히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빚을 낀 포지션이 짧은 시간에 강제로 비워진 겁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시간을 앞당겨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이번 폭락은 그 위험을 가장 잔인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유가가 뛰었고 미국 장기금리도 4.6%대 후반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은 한국 반도체 폭락의 여진과 메모리 정점 우려를 맞으며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다우가 2.2%, S&P 500이 1.5%, 나스닥이 1.7% 하락했습니다. 국내 반도체에서 시작된 공포가 미국 반도체를 흔들고 미국 반도체 하락이 다시 한국 시장의 장 초반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입니다. 따라서 이번 폭락을 외국인 매도 하나로 설명해도 안 되고 중국 반도체 하나로 설명해도 안 됩니다. 높아진 기대치와 차익 실현이 불씨를 만들었고 레버리지 청산이 낙폭을 증폭시켰으며 유가와 금리가 위험 회피 심리를 더 강하게 만든 복합적인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위기일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기업 이익 추정치가 붕괴한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이나 국가 지급 능력의 문제가 현실화된 것도 아닙니다. 코스피의 선행 PER과 PBR은 이례적으로 낮아졌고 주가 하락 속도가 이익 전망의 하향 속도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29일 장중 코스피가 12% 넘게 밀렸다가 기관 매수로 낙폭을 6% 수준까지 줄인 것도 극단적인 가격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는 말과 당장 V자 반등이 나온다는 말은 다릅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끝났는지,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도가 둔화됐는지, 반도체가 지수보다 먼저 저점을 높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은 싸 보이는 가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연준의 금리 동결을 보겠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표결은 9대 3이었고 3명의 위원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물가 2% 목표에 어떤 느슨한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고 필요하다면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겉으로는 매파전적인 동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9월 인상 가능성을 7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낮췄습니다. 워시 의장이 이미 크게 오른 시장 금리가 금융 여건을 스스로 긴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연준이 당장 연속 인상으로 달려갈 것이라는 공포는 조금 약해졌지만 높은 장기 금리 자체가 주식시장을 누르는 환경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금리 쇼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책 금리 대신 시장 금리가 긴축의 일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은 반도체에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줍니다. 높은 금리는 먼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상단을 낮춥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비와 전력망 투자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전처럼 AI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높은 가격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현금이 풍부하고 AI 서비스에서 실제 매출을 만드는 빅테크는 높은 금리에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AI 투자를 모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는 투자와 돈을 버는 투자를 갈라놓습니다. 이 차별화가 삼성전자에도 중요합니다. AI 투자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메모리를 사는 고객이 그 투자로 클라우드 매출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바로 그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성장률은 43%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둔기 영업 현금 흐름은 554억 달러였고 설비 투자를 빼고도 196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남겼습니다. AI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클라우드 성장과 현금 창출을 함께 증명한 겁니다. 반면 메타도 매출이 28%, 광고 매출이 27% 늘었습니다. AI가 본업의 광고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분기 설비 투자가 311억 달러까지 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7억 8,400만 달러로 91% 급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AI 투자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수익성 프리미엄을 줬고 메타에는 투자금 회수 속도를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I 투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투자 규모보다 매출과 현금 흐름을 검사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 파도 안에서 HBM4와 서버 D램, 기업용 SSD, 파운드리 수주로 실제 주문을 따내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와 클라우드 성장이 이어지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하반기에도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HBM4 판매 확대와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이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 이익에 HBM과 파운드리 프리미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 폭락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과도한 수급 청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이익의 절대 수준은 높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버티지만 출하 증가가 약해지고 DX 적자가 이어지며 외국인이 반도체 비중을 빠르게 되돌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급반등과 재조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해 연준이 인상에 나서고 빅테크가 현금 흐름 방어를 위해 AI 투자 속도를 낮추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중국 메모리 공급 확대와 고객 재고 조정까지 겹치면 메모리 가격과 이익 추정치가 함께 꺾일 수 있습니다. 세 시나리오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할 신호는 명확합니다. 먼저 HBM4 출하 확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률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일반 D램과 낸드는 가격만 오르는지 가격과 비트 출하량이 함께 오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2나노 수준 뉴스보다 가동률과 적자 축소가 중요합니다. DX에서는 갤럭시 Z8과 울트라 판매량보다 프리미엄 비중과 MX 영업이익률 회복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190조 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자사주, 배당 가운데 어디로 배분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장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보다 번 돈을 다음 성장과 주주 가치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회사에 더 높은 가격을 줍니다. 기업 숫자와 함께 시장의 선택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반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전환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강한 상대 수익률을 보이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을 함께 사는지, 반등할 때 거래대금은 늘고 저점을 다시 시험할 때 매도량은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정되고 국내 반도체 장비주와 기판주까지 함께 움직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대장주 한 종목만 급하게 튀고 후방 산업의 수급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수가 흔들려도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선물과 장비주가 함께 살아난다면 시장이 반도체를 다시 주도축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누가 무엇과 함께 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유자는 본전 가격을 판단 기준에서 빼야 합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모르고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종목과 수급이 붙는 종목만 선택합니다. 하루 반등에 전량을 팔거나 반대로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버티지 마십시오. HBM4 매출화와 외국인 수급, 저점 제시험에서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면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현금 대기자는 폭락 직후 첫 반등을 놓칠까봐 추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 강도가 둔화되는 구간, 첫 반등 이후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구간,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동반 순매수로 돌아서는 구간에 자금을 나눠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는 본전 회복보다 강제 청산 위험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레버리지 만기보다 늦게 반등하면 내 종목이 아닙니다. 계좌를 지키는 일은 수익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남기는 일입니다. 관심 테마도 아무 종목이나 넓게 펼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AI 투자금이 실제 매출로 잡히는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누가 먼저 외국인 수급과 상대 강도를 회복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HBM과 서버 메모리 주문이 후방으로 확산되는 장비와 패키지 기판 MLCC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와 전장용 MLCC 수요, 테스와 이오테크닉스는 메모리 공정 투자,
심택은 고부가기판 수요가 실제 실적에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한꺼번에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장주의 반등과 함께 거래대금이 붙고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며 수주가 숫자로 확인되는 종목만 추려야 합니다. 뉴스에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뉴스가 주문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도체 밖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이어지는 전력기기와 인프라를 봐야 합니다. LS와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은 전력망 투자와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핵심입니다. 삼성 SDS와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낙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도 EPS 추정치가 올라가고 재무 구조가 견조한 우량 성장주를 골라야 합니다. 반도체 쏠림이 완화될 때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파마리서치처럼 실적이 확인되는 소비재와 헬스케어로 순환매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마의 이름이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실제로 어디에 머무는지, 거래대금과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어느 종목에 쌓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식은 시장 전체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돈이 어느 업종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코스피가 반등한다고 내 계좌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가 3% 올라도 내가 가진 종목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수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장의 주도권에서 밀려났다는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가 늘었다는 뉴스를 확인했다면 그 돈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가운데 어느 테마를 움직이는지, 국매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으로 나타나는지까지 연결해야 비로소 대응이 됩니다. 뉴스는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가 테마로 번지고 테마 안에서 실제 돈이 붙는 종목을 찾아야 계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장, 테마, 종목, 그리고 실제 수급, 이 연결 없이 종목부터 매수하면 시장이 내 선택에 맞춰 움직여주기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이 연결을 확인하는 투자 레이더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알림이 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대신 맡기는 자동운전 장치도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 미국 빅테크 실적과 연준 발언, 반도체 수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흐름이 국내의 어느 테마와 종목으로 연결되는지를 좁혀보는 겁니다. 장중 매매 신호가 포착되면 왜 이 종목이 선택됐는지, 주도 테마 안에 있는지, 거래대금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실제로 붙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비중인지를 확인한 뒤 활용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내 종목이 아직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현금 대기자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기보다 다음 수급이 확산될 후보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종목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뉴스를 읽는 데서 멈췄다면 이제는 그 뉴스가 움직일 테마와 종목까지 연결하십시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목 하나를 받는 용도가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도구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89조 원을 벌었다는 과거의 숫자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DX가 적자라는 한 장면만 보고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무너졌다고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AI 투자가 계속되는지, 그 투자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지, 삼성전자가 HBM4와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에서 실제 주문을 가져오는지,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선택하는지를 순서대로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 정점은 공포라는 단어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과 출하량, 이익 추정치와 고객 투자 계획이 함께 꺾일 때 확인되는 겁니다. 반대로 바닥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제 매도가 줄고 실적이 버티고 큰 돈이 다시 들어올 때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도, 공포에 모든 것을 던져야 할 순간도 아닙니다. 시장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의심을 지울 숫자가 나타나는 순서대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투자자는 가장 빨리 바닥을 맞힌 사람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대에는 비중을 줄이고 확인된 수급과 실적에는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